이렇게 정도전이랑 반발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성계의 눈밖에도 났는데 이 첫째 아들 이방우가 이색의 손자를 사위로 들였던 겁니다. 거기다가 신돈의 손자였던 창왕의 즉위에 공헌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계의 적장자로서 위상이 없다는 게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장남의 존재감이 사라졌으니까 그 다음으로 누가 올라가야겠습니까? 차남이죠. 이방과가 세자로 옹립된 뒤 왕이 됩니다. 이가 바로 조선의 2대 왕 정종입니다. 1398년 곧바로 왕에 올랐으나 그는 원래 아버지인 이성계와 함께 전쟁터를 돌아다니는 무인 타입이었지 권력을 지향하는 정치인 타입의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진짜 거의 이방원한테 떠밀리다시피 왕이 된 입장이었던 터라 정치적 실권을 행사하진 않았고 즉위한 지 2년 만인 1400년에 스스로 왕위에서 물러나서 방언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상왕으로 추대됩니다. 바지사장이었던 거예요. 이 정종은 상왕이 된 뒤 사냥, 격구, 온천여행 이런 것만 하다가 1419년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냥 진짜 편하게 살다가 갔어요. 편하게 살았는데 심지어 이 이방원이랑도 되게 잘 지냈어요. 어쨌든 이건 좀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 중요하지 않으니까 행복하게 잘 사셨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길고 긴 여정을 지나서 조선 최초의 과거급제한 왕 태종 이방원이 왕위에 바로 못 올라요. 못 올랐어요. 기다려봐요. 중간에 이야기가 하나 껴야 돼요. 아까 제가 제 1차 왕자의 난이라고 했죠. 왜 그랬겠어요? 2차가 있어야 되니까 1차가 있겠죠. 자, 2차 왕자의 난이 벌어집니다. 자, 제 1차 왕자의 난을 거치면서 세력 구조는 완전히 이방원에게 유리하게 바뀌어서 정치적 실권을 장악을 했는데 아직 사병을 거느린 형제들이 몇 있었고 그들의 세력은 무시할 만한 건 아니었어요. 이때 태조의 넷째 아들인 이방간 역시 왕위를 계승하려는 생각은 있었으나 사실 생각만 있고 능력이 없어서 이방원한테 맨날 밀리는 처지였어요. 이에 불만을 품고 속으로 약간 좀 꽁하고 있었는데 제1차 왕자의 난 때 정도전에 대한 정보를 빼돌려서 이방원에게 넘겼던 박포라는 자가 1등 공신에 오르지 못하고 불평을 하다가 귀양을 간 적이 있어서 이방원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는데 이 박포가 꽁해 있는 이방간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다 싶었던 건지 이방원이 이방간을 죽이려 한다 라면서 거짓 밀고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방간을 부추겨서 이방원을 치러 가게 되었고 이방원도 곧 사병을 동원해서 개성 시내에서 치열한 시가전을 벌였으나 이방원이 승리하고 이방간은 유배되고 박포는 사형당합니다. 자, 이로써 이방원을 반대하는 세력은 아예 남지 않게 되었고 따라서 이방원의 왕세제 책립은 당연한 게 됐죠. 그리하여 정종은 상왕 태조의 허락을 얻어 1400년 2월 이방원을 왕세제로 책봉하고 11월에 양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2차 왕자의 난과 관련해서 권력은 잡고 있었지만 아버지인 태조에게 미운 털이 박혀 있었던 이방원을 몰아내고 자기가 인정받을 셈이었던 이방간은 거병을 하면서 태조한테 이걸 알립니다. 근데 태조의 반응이 상당히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400년 2월 넷째 아들 방간이 방언을 내쫓기 위해 군대를 일으켰다. 방간이 군대를 이끌고 태상전 앞을 지나다가 사람을 시켜 이런 말을 태조에게 올렸다. 정한, 이방원이 장차 신을 해하려 하니 신이 속절없이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군사를 발하여 응변합니다. 태조가 이 말을 전해 듣고
몹시 화를 내며 소리쳤다. 네가 방언이와 아비가 다르냐 어미가 다르냐 이 소같은 놈아 어쩌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느냐. 이복 형제 간의 싸움으로 자식을 둘이나 잃었는데 이제 동복 형제끼리 싸우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아비인 태조가 방간을 말리는 것은 당연했다. 하지만 방간은 아비 말을 듣지 않고 방언을 치러 갔다가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패하여 황해도 토산으로 유배되었다. 방간이 쫓겨난 뒤 방언은 정종의 양자가 되어 세자에 책봉되었고 그해 11월에 정종의 양위로 왕위에 올랐다. 자, 근데 이방원은 이렇게 왕이 됐는데 태조가 이걸 상당히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아니 뭐 이방간이야 이방원한테 짤짤 털릴 게 너무 당연해 보였고 1차 왕자의 난이 끝난 지 얼마 됐다고 또 형제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니까 그게 보기 싫어서 이방간을 꾸짖긴 했지만 이방원이 왕이 된 것 역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그도 그럴 게 이방원은 자신의 신하인 정도전도 죽였고 그때 사위였던 이제까지 죽이고 자신의 두 아들인 방번과 방석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때 나온 속담이 있어요. 이성계가 이때 이 꼴 저 꼴 보기 싫어가지고 그냥 아예 자기가 나고 자랐던 함흥에 가 있게 되었는데 이방원이 이성계를 다시 궁궐로 모시려고 계속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이성계는 여기에 응하지 않았고 이방원이 보낸 사람이 오면 전부 다 활을 쏘아서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이때 태종이 태조를 모셔오기 위해 보낸 사람이 바로 차사였는데 함흥으로 가는 차사들마다 이성계에게 죽어서 돌아오지 않으니 한 번 가서 돌아오지 않은 사람을 가리켜 함흥차사라고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근거 있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속담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이야기 정도입니다. 자, 어쨌든 이 당시 이방원에 대한 이성계의 분노는 어마어마해서 태종에게 화를 쏠 정도였습니다. 이 부분은 책으로 읽어드릴게요. 태조는 분노하여 방언을 왕위에서 내쫓을 궁리를 하였다. 그래서 일으킨 것이 조사의의 난이다. 1402년 11월에 일어난 이 난은 이성계가 2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하여 결행한 일종의 복위 전쟁이었다. 비록 조사의를 내세우긴 했지만 실제 이 난을 연출한 장본인은 태조였다. 두 동생과 매제를 죽이고 동복 형마저 유배 보낸 이방원에 대한 복수극이었다. 하지만 조사의의 난은 실패로 끝났다. 거사 초반에는 함경도와 평안도를 장악하는 등 군세를 떨쳤지만 시간이 흐르자 결국 자멸하여 무너지고 말았다. 비록 조사의의 난은 실패했지만 방언에 대한 태조의 분노는 가시지 않았다. 그래서 기회만 생기면 어떤 방법으로든 방언을 죽이려 했다. 이와 관련하여 축수편에는 다음 이야기가 전해진다. 태조가 함흥에서 돌아오니 태종이 교회에 나가 친히 맞이하면서 성대히 장막을 베풀었더니 하륜 등이 이렇게 말했다. 상왕께서 성난 것이 아직 다 풀어지지 아니하였으니 모든 일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이를 바치는 높은 기둥을 마땅히 큰 나무를 써야 할 것입니다. 태종이 이를 허락하고 10아름이나 되는 큰 나무로 기둥을 만들었다. 양전, 태조와 태종, 이 서로 만남에 태종이 면복을 입고 나아가 배웠는데 태조가 바라보면서 노한 얼굴빛으로 가지고 있던 활과 화살을 힘껏 당겨서 쏘았으나 태종이 급히 차일 기둥에 의지하여 몸을 숨긴 덕에 화살은 그 기둥에 맞았다. 태조가 웃으면서 노기를 풀고 말했다. 하늘이 시키는 것이다. 이에 나라에 옥새를 주면서 말했다. 네가 갖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니 이제 가지고 가라. 태종이 눈물을 흘리면서 3번 사양하다가 받고 잔치를 열어 베풀고 받들어 헌수, 장수를 빌기 위해 술을 올리는 것 하려 할 때 하륜이 또 몰래 아뢰었다.
술통이 있는 곳에 가서 잔을 잡고 술을 부으시고 잔을 올릴 때 친히 하지 말고 마땅히 내시에게 주어 드리십시오. 태종이 또 그 말대로 하여 내시가 잔을 올렸다. 태조가 다 마시고 웃으면서 소매 속에서 쇠방망이를 찾아내어 자리 옆에 놓으면서 일렀다. 모두가 하늘이 시킨 것이다.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알 수 없지만 당시 태조의 심정을 대변하는 내용이다. 태조가 방원을 쫓아내고 벌을 주고자 애썼다면 이방원은 그런 아비의 마음을 풀기 위해 무던히 애썼다. 심지어 태조가 온천을 다녀올 때는 멀리까지 마중 나가서 같은 방에서 잠을 자는 일도 여러 번 있었다. 그쯤 되자 태조도 방원을 용서하고 마음을 열었다. 태종 6년 1406년 4월 4일의 다음 기록은 방원을 용서한 태조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임금이 덕수궁에 나아가 헌수하였다. 의안대군 이화가 모시고 앉았는데 태상왕이 시중 들던 무협아에게 명령하여 노래를 불러서 술을 권하게 하였다. 임금이 이화에게 말 안장을 하사하고 무협아에게는 비단 한 피를 하사했다. 태상왕이 심히 즐거워하였고 임금이 크게 취하여 여러 번 술잔을 올리니 태상왕은 번번이 마셨으나 취하지 아니하고서 말하였다. 내가 젊었을 때 어찌 오늘날이 있을 줄 알았으랴. 다만 오래 살기를 원하였더니 이제 70이 지났는데도 아직 죽지 않는다. 태조가 진짜로 태종을 죽이기 위해서 활을 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이 이야기는 이긍익이 쓴 연려실기술에 나오는 대목인데, 연려실기술이라는 게 야사를 모은 책이기도 하고 이 태조가 활을 쐈다라는 대목은 실록에 적혀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성계가 활을 진짜 잘 쐈습니다. 그 거리에서 화살을 못 맞췄다라는 건 조금 납득하기가 힘들어요. 이성계는 어렸을 때부터 한 번 활을 쏘면 한 번에 5마리의 갈까마귀를 다 맞춰서 떨어뜨릴 정도였다고 하는데, 이방원이 거기서 뭐 춤을 춘 것도 아니고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거나 뭐 해봐야 걷는 사람을 못 맞힐 정도였다?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죠. 아니면 완전히 정말 나이가 많아서 눈이 안 보여, 이제 노안이 와서 거리가 잘 가늠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은 또 가능하죠. 그 이해는 되죠.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저런 기록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태조의 용서를 받은 태종은 조선을 다스리기 위해서 꽤 많은 것들을 정비했습니다. 원래 태조 때 수도였던 한양을 정종이 개성으로 옮긴 상태였는데, 이 수도를 동전 던지기로 다시 한양으로 환도하고 전국을 8도로 나누고 호패법을 실시하고 사병을 없애 왕이 군사지휘권을 장악했습니다. 이게 동전 던지기로 결정을 했다는 게 종묘에서 점을 본 거예요. 점을 친 건데 그게 동전을 던지는 방법이었던 거지. 그리고 이후 태종은 신하들에게 18년 동안이나 호랑이 등에 탔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하며 스스로 세종에게 양위하고 상왕이 됩니다. 이렇게 이도가 왕이 되고 태종과 정종은 의외로 꽁냥거리면서 잘 지냈는데, 이 이후 기록된 내용이 그간 이미지와는 상당히 달리 우애도 좋고 엄청 귀여워 보여요. 짧게 이야기를 해주면 이 당시 고려 풍습이 있었어요. 고려 풍습 중에 이제 첫눈이 내릴 때 첫눈을 담아서 선물하는 눈 선물하기라는 게 있었어. 정확한 명칭은 아니지만 어쨌든, 근데 이 첫눈이 다음 해의 풍년을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소식이었고, 첫눈이 내리면 이게 되게 경사스러운 날이다 라고 해서 임금을 속여도 벌을 받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만우절 같은 그런 날이었던 거지. 되게 특이하게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있었어. 첫눈이 오면 눈 선물하기를 하고, 그 새해 첫날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오늘 1월 1일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와 새해 복 되게 많이 받았다. 아, 여러분들 저번에 로또 1등 당첨됐다면서 여기 지금 한 20명 되시는 분이 로또 1등 당첨됐다면서요? 와 진짜 축하드려요. 나 그거 늦게 들었잖아. 뭐 누구는 결혼하셨다면서요? 막 이러면서 그게 이루어진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첫눈 선물하기가 놀이야 일종의 방법이 첫눈이 내리면 이 눈을 잘 포장을 해서 상대방에게 선물을 보내는 장난이에요. 이게 만약에 눈이라는 걸 들키지 않으면 보낸 사람이 이긴 거고 선물이 첫눈이다라는 걸 받은 사람이 미리 알아채고 이 심부름 온 사람을 잡거나 이 선물을 그대로 돌려보내면 받은 사람이 이긴 겁니다. 그리고 벌칙은 한턱 내는 거예요. 왜 포장까지 하냐면 안 들켜야 되니까요. 들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상황이 첫눈을 봉하여서 약이다 라면서 약이라 일컫고 대신 최유를 보내어 장난삼아 노상왕전에 올리니 이 노상왕은 그 정종이에요. 노상왕은 미리 알고 사람을 시켜 최유를 쫓아가 잡으라고 하였으나 미처 잡지 못하였다 라는 기록이 세종실록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둘 다 상왕이니까요. 지금 왕은 세종이니까요. 둘이 이렇게 놀았던 게 세종실록에 적혀 있어요.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지금 뭐 정몽주를 철퇴로 때려 죽인 사람이 지금 첫눈 선물하고 막 눈 선물하고 튀고 이러고 있어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자, 그리고 뭐 진짜 태종에 대해서 약간 흑역사 이야기를 좀 해보자. 부끄러운 부분이 적혀 있기도 한데 이 태종이 되게 태종의 사관이 엄청 스토커였어. 그래서 막 따라다니면서 막 이걸 적는 거예요. 막 따라다니면서 이걸 다 적는 거야. 그래서 이 태종이 너무 노이로제가 걸릴 것 같은 거지. 그래서 너는 매일매일 날 따라다니지 말고 그 내가 신하들을 만나서 회의할 때만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관이 이 말을 안 듣고 태종을 따라다니다가 태종이 여기 딱 들어가잖아. 그래서 휘장을 이렇게 걷고 태종을 몰래 쳐다봅니다. 그러다 태종한테 걸린 거야. 아 그렇게 못하지. 그래서 이게 뭔가 사관이 되게 자기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태종이 기겁을 해서 아예 매일매일 오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니까 이제 신하가 이것 좀 약간 우쭈쭈 해준 거지. 아니 어떻게 왕이 사관한테 매일매일 오지 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솔직히 진심으로 한 말은 아니잖아요. 사관 어떻게 왕이 사관 오지 말라 그래요? 말이 됩니까? 그냥 민인생이라는 사관이 조금 이상한 거니까 그 민인생을 귀양 보내고 사관은 미워하지 말라라면서 상소문을 올린 적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태종 4년 2월 8일 태종이 친히 활과 화살을 가지고 말을 달려 노루를 쏘다가 말이 거꾸로짐으로 인하여 말에서 떨어졌으나 상하지는 않았다. 좌우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사관이 알게 하지 말라 하였다 라고 사관이 적었습니다. 야 진짜 직업 만족도 최고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다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태종도 상당히 성격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은 조금 달랐고 정종이랑도 상당히 잘 지냈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정몽주랑 정도전의 이야기를 하려고 가져오긴 했는데 이게 시간이 없어가지고 잠깐 해줄까요? 잠깐. 예전에 고려 말 때는 농업 발달 때문에 신흥 사대부가 한창 이제 정치 세력으로 급부상할 때였어요. 공민왕이 막 정책 막 뒤엎는다 이러면서 막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성균관에 이색이랑 정도전이랑 정몽주가 있었다고. 이 세 명이서 아주 그냥 트리플로 성리학을 그렇게 공부를 했어. 막 밑에서 가르치고 해서 배우고 막 난리가 났어. 그래서 둘이서 정몽주랑 정도전이랑 되게 친했어요. 둘이 나이 차이가 5살이 났는데 편지에 나의 벗, 몽주 막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둘이 그렇게 사이가 좋았다. 근데 이 정도전이랑 정몽주랑 성격이 조금 달랐던 거죠. 정도전은 되게 원칙 중시하고 막 개혁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이색은 급진적으로 이걸 하면은 안 된다 보수파고, 중간에 정몽주는 끼어 있었던 거죠. 의외로 완전 이 극과 극이 아니었던 거예요. 정몽주랑 정도전은 그렇게 완전 반대파는 아니었어요. 정몽주가 중간이었던 거지. 그리고 이 이성계랑 정도전을 소개시켜 준 것도 정몽주였어요. 되게 의외죠. 근데 예전에 이 정도전이 한번 유배를 간 적이 있는데, 그때 고려 백성들에 대해서 되게 심각하게 이해를 처음으로 했던 거죠. 그 당시에는 너무 탐관오리들이 많아서 세금을 진짜 막 중간에서 다 떼가니까 밑에서 다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제 정도전이 본 거죠. 어쨌든 그렇게 이제 정도전은 이성계랑 같이 위화도 회군을 해서 이 조선을 세우려고 했던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사실 정몽주가,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선주교에서 철퇴를 맞고 죽었다. 이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사실 뭐 선주교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선지교였다. 그래서 뭐 정몽주가 단심가를 부르고 이방원이 하여가를 부르고 둘이서 이제 랩 배틀을 뜨다가 결국 정몽주가 철퇴를 맞고 죽었다라고 하는데, 의외로 이 이야기가 가짜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어딘 적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태조나 뭐 정종이나 못해도 뭐 태종이나 세종 때는 적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단심가라는 게 1600년대에 등장했어요. 그리고 선주교 이야기 역시 구전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했어야 됐냐면, 조선시대에는 상당히 의외인데 정몽주의 충성심을 높일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정도전이랑 같이 나라를 세우기는 했지만 세상에 정도전이 충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정도전이 뭘 했어요? 자기가 섬기던 고려를 뒤엎고 조선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정도전 같은 사람이 진짜 충신이다, 그러면은 우리도 왕이 잘못하면 뒤엎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이성계의 건릉원에 세운 비석에는 간신 정도전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유지가 되려면 정몽주 같은 충신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정작 나라를 같이 세운 정도전은 간신이라고 깎아내리고 정몽주를 충신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되게 지금 정몽주 하면 충신의 이미지가 강해진 거죠. 그래서 유교도 성리학만 받아들였나 보네요. 정도전은 성리학을 너무 좋아해서 내가 성리학의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랬던 겁니다. 이게 그 정몽주에 대한 실록의 기록은 그냥 이렇게만 적혀 있어요. 전하가 다시 영규에게 명하여 상왕의 저택으로 가서 칼을 가지고 와서 바로 몽주의 집 동리 입구에 이르러 몽주를 기다리게 하고 고여, 이부 등 두 서너 사람으로 그 뒤를 따라가게 하였다. 몽주가 집에 들어왔다가 머물지 않고 곧 나오니 전하는 일이 성공되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며 친히 가서 지휘하고자 하였다. 문 밖에 나오니 휘하 인사들이
말이 안장을 얹은 채 밖에 있는지라 드디어 이를 타고 상왕의 저택으로 이르러 몽주가 지나갔는가 아니 갔는가 물으니 지나가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므로 전하가 다시 방법과 계책을 지시하고 돌아왔다. 중간에 이제 생략을 하고 몽주가 그를 꾸짖고 말을 채찍하여 달아나니 영규가 쫓아가 말머리를 쳐서 말이 넘어졌다. 몽주가 땅에 떨어졌다가 일어나서 급히 달아나니 고여등이 쫓아가서 그를 죽였다. 라고 적혀 있는 게 실록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말을 거꾸로 탔다, 뭐 하여가를 했다, 뭐 단심가를 했다, 여기서 뭐 철퇴를 맞고 죽었다, 선주교가 나온 이게 아니에요. 그냥 고여등이 쫓아가서 그를 죽였다라고만 실록에 적혀 있는 겁니다. 책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게 제가 늘 컨텐츠를 진행하는 방식이기도 한데 한 가지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배경을 이해해야지 이야기가 좀 더 쉽고 재미있을 수 있는데 이 책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왕별로 1대부터 22대까지가 나와 있으니까 다 어차피 부자지간이거나 사촌이잖아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이 왕이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보고 흥미를 갖는 데 상당히 좋은 책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의 책 조선왕 시크릿 파일은 여기까지이고 혹시나 더 궁금하거나 흥미가 생기신 분들은 밀리의 서재에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처음 가입하신 분들은 첫 한 달이 무료라고 하니까 아직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은 이번에 가입하셔서 무료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밀리의 서재와 함께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시청자분들, 밀리 주민분들 오늘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